비 내리는 장터에서 한 아이의 목에는 반쪽짜리 옥 놀이개가 걸려 있었습니다. 현주가 아이가 태어나기 전 두 손으로 묶어두었던 바로 그 옥이었습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비가 가장 굵게 내리던 늦은 오후였습니다. 고을 장터의 천막들은 젖은 바람에 흔들렸고 돌바닥은 사람들의 발자국과 말발굽 자국으로 번들거렸습니다. 서현주는 남색으로 물들인 천을 마른 보자기에 싸고 있었습니다. 젖은 천에서는 짙은 쪽빛 냄새와 따뜻한 풀 냄새가 함께 났습니다. 현주는 장터 한쪽에서 염색과 바느질 일을 하며 살아온 지 꼭 10년이 된 사람이었습니다. 38배 얼굴에는 오래된 피로가 남아 있었지만 손끝은 놀랄 만큼 단단하고 빨랐습니다. 손님이 맡긴 치맛단을 손질하고 젖은 천을 접고 손바닥만 한 바늘통을 품에 넣는 일은 이제 현주에게 하루를 견디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날도 장터가 문을 닫기 시작하자 현주는 천막의 줄을 풀었습니다. 그때 빗속에서 작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주머니, 이 천은 비에 젖어도 색이 빠지지 않습니까? 현주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천막 끝에 10살쯤 되어 보이는 아이가 서 있었습니다. 아이는 베이지빛 두루마기 위에 청회색 조끼를 걸쳤고 젖은 머리칼이 이마에 붙어 있었습니다. 손에는 낡은 비단 주머니 하나를 꼭 쥐고 있었습니다. 현주는 아이가 비를 피하도록 천막 안쪽을 가리켰습니다. 이리 들어오너라. 비가 그치기 전까지는 여기 있어도 된다. 아이는 예의 바르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윤가의 시우라고 합니다. 어머니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말이 현주의 마음을 아주 조금 흔들었습니다. 윤가. 열해 전 자신이 임신한 몸으로 쫓겨나던 그 집의 성이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에는 같은 성을 쓰는 집도 많았습니다. 현주는 놀란 마음을 들키지 않으려 천을 접으며 물었습니다. 어머니는 어디 계시니? 시우는 장터 건너편을 바라보았습니다. 약재를 사러 가셨어요. 비가 오면 저는 늘 이곳에 있으라고 하셨습니다. 아이는 잠시 망설이다가 다시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낯선 사람에게 말을 많이 하면 안 된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아주머니는 천냄새가 좋습니다. 현주는 웃으려 했지만 웃음은 오래 머물지 못했습니다. 시우가 품에서 비단 주머니를 꺼내 조심스럽게 열었기 때문입니다. 주머니 안에는 손톱만 한 옥 조각이 들어 있었습니다. 반달 모양으로 다른 연한 푸른빛 옥이었습니다. 현주는 천을 접던 손을 멈추었습니다. 숨이 목에서 걸린 듯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목 안쪽 옷깃에 매달아둔 작은 비단 봉지를 만졌습니다. 그 안에도 같은 모양의 옥 조각이 들어 있었습니다. 10년 전 아이가 태어나기 전날 밤 현주는 옥 놀이개 하나를 둘로 나누었습니다. 반쪽은 아이의 품에 달아주고 반쪽은 자신이 간직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이가 어디에 있든 서로를 알아볼 수 있도록 말입니다. 하지만 현주는 아이가 태어난 직후 죽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가진 반쪽 옥은 한 번도 만나지 못한 아이를 위한 작은 무덤 같은 것이 되었습니다. 현주는 떨리는 손으로 물었습니다. 그 옥은 누가 준 것이니? 시우는 아무렇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아주 어릴 때부터 갖고 있던 거라고 했습니다. 어머니가 잃어버리면 안 된다고 하셨어요. 비가 오면 더 꼭 쥐고 있으라고요. 그 말이 끝나자 현주의 눈앞에는 오래전 한밤의 산사방이 떠올랐습니다. 젖은 처마에서 물이 떨어지던 소리, 꺼져가는 기름등, 그리고 자신이 갓난아이의 작은 손목에 매달아 주었던 옥 놀이개. 현주는 아이에게 손을 뻗었다가 멈추었습니다. 아이는 낯선 사람을 경계하지 않았지만 현주는 그 아이의 손을 잡을 권리가 자신에게 있는지조차 알 수 없었습니다. 그때 시우는 천막 밖을 보며 아주 낮게 흥얼거렸습니다. 비가 내리면 잠이 오지 않을 때마다 어머니가 불러준다는 자장가였습니다. 비가 와도 다른 길을 잃지 않는다.
작은 별은 어미 품을 기억한다. 현주의 눈가가 젖었습니다. 그 노래는 현주가 아이를 품고 있던 시절 밤마다 혼자 부르던 노래였습니다. 누구에게 배운 것도 아니고 어린 시절 자기 어머니에게 들은 가락의 몇 마디를 덧붙인 노래였습니다. 현주는 열해 동안 그 노래를 한 번도 크게 부른 적이 없었습니다. 부르면 잃어버린 아이의 얼굴을 상상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자신을 처음 보는 얼굴로 그 노래를 흥얼거리고 있었습니다. 빗소리는 장터의 모든 말을 지워버리는 것 같았지만 현주의 귀에는 아이의 숨결만 또렷했습니다. 잠시 뒤 장터 건너편에서 한 여인이 급히 걸어왔습니다. 짙은 자주색 치마 위에 먹갈색 장옷을 걸친 여인이었습니다. 비에 젖은 얼굴은 창백했고 아이를 보자 안도와 두려움이 한꺼번에 스쳤습니다. 그녀는 시우의 어깨를 감싸며 말했습니다. 시우야, 왜 여기까지 왔니? 내가 잠시 한눈을 팔았구나. 아이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어머니, 이 아주머니가 비를 피하게 해주셨어요. 여인은 현주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순간 두 사람의 눈빛이 마주쳤습니다. 현주는 그 얼굴을 잊은 적이 없었습니다. 장화연. 열해 전 윤가 사랑채에 들어와 현주의 자리를 조금씩 흔들었던 여인. 화연의 얼굴에서 핏기가 빠졌습니다. 그녀의 손은 아이의 어깨 위에서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현주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시우가 다시 비단 주머니를 품에 넣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화연은 아이의 손을 잡아 끌듯 데리고 가려 했습니다. 그러다 잠시 멈추어 현주에게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세월이 많이 흘렀군요. 현주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러게요. 열해나 되었으니까요. 화연은 더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시우의 머리를 한번 쓸어내리고 장터의 빗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현주는 천막 아래에 홀로 남았습니다. 손에는 아직도 젖은 쪽빛 천이 들려 있었지만 눈앞에는 반쪽 옥의 흐린 빛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날 밤 현주는 작업방에 작은 등불을 켜두고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벽 한쪽에는 지난 10년 동안 자신이 물들인 천들이 차례로 걸려 있었습니다. 남색, 회색, 담갈색, 옅은 베이지. 현주는 그 천들 사이에 앉아 낡은 비단 봉지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안에 든 반쪽 옥을 손바닥에 올려놓았습니다. 옥의 끊어진 면은 오래전처럼 매끈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자주 만졌는지, 얼마나 많은 밤에 눈물로 적셨는지 알 수 있을 만큼 가장자리가 달아 있었습니다. 현주는 혼잣말처럼 물었습니다. 시우야, 너는 누구의 아이니? 그 질문은 아이에게 향한 것이기도 했지만 자신에게 향한 질문이기도 했습니다. 열해 전 그날 밤 정말 자신의 아이는 죽었던 것일까? 자신은 왜 아이의 얼굴도 제대로 보지 못했을까? 그리고 장화연은 왜 그 옥을 가진 아이를 자신의 아들이라 부르고 있었을까? 현주가 처음 윤가의 며느리가 되었을 때 그녀는 19이었습니다. 봄비가 내리던 날 현주는 흰 저고리와 연한 청색 치마를 입고 윤가의 대문을 넘었습니다. 윤가는 고을에서 곡물상을 하던 집안이었습니다. 벼슬을 한 집은 아니었지만 곡간에는 늘 곡식이 쌓여 있었고 사랑채에는 손님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현주의 남편 윤재영은 말수가 적었지만 처음 몇 해 동안은 현주를 함부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현주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자신이 운이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시집온 첫 해에는 어른들의 눈치를 배웠고 둘째 해에는 곡간 장부의 숫자를 익혔고 셋째 해에는 집안 하인들의 겨울옷을 챙겼습니다. 현주는 자신이 좋은 며느리가 되면 언젠가 그 집이 자신의 집처럼 느껴질 것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집안에는 늘 보이지 않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아이를 낳지 못한 며느리가 앉아있는 자리였습니다. 현주가 시집 온 지 5해가 지나도록 아이가 없자 윤가의 어른들은 말끝마다 후사를 꺼냈습니다. 재영은 처음에는 그런 말을 피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사랑채에서 어른들의 말에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윤가에 들어온 사람이 장화연이었습니다. 화연은 먼 친척 집에서 자랐고 글과 바느질에 능하며 말수가 적은 여인으로 소개되었습니다. 처음 화연은 현주에게 매우 공손했습니다. 현주의 손을 잡고 언니라고 불러도 되겠습니까? 라고 물었고 아픈 시어머니의 약을 다리며 현주를 도왔습니다. 현주는 그 다정함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집안 사람들은 화연이 들어온 뒤부터 현주를 바라보는 눈빛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화연이 재영의 곁에 앉아 장부를 읽어주는 날이면 시어머니는 현주에게 사람은 말보다 쓸모로 사랑을 받는다고 말했습니다. 현주는 그 말이 무엇을 뜻하는지 알면서도 모르는 척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가을 현주는 자신이 아이를 가졌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처음에는 기뻐서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몸 안에 작은 생명이 있다는 사실이 너무 조심스러웠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현주는 작은 옥 놀이개 하나를 꺼내 들었습니다. 어릴 적 어머니가 주었던 옥 조각을 장터의 세공인에게 맡겨 반으로 나누게 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한 조각을 품에 달아주고 다른 한 조각은 자신이 간직하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현주는 그 옥을 보며 아주 작은 목소리로 자장가를 불렀습니다. 그러나 사랑채 바깥 어둠 속에는 그 노래를 듣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장화연이었습니다. 화연은 창호지 너머로 현주의 손에 놓인 옥을 보았고 그날 이후 그녀의 얼굴에는 이전과 다른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그녀가 두려워한 것은 현주가 아이를 갖는 일만이 아니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자신이 이 집에서 다시 밀려날 수 있다는 공포였습니다. 그리고 그 공포 곁에는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자신의 욕심이 함께 자라고 있었습니다. 현주가 아이를 가졌다는 소식이 윤가에 퍼진 뒤 집안의 공기는 겉으로는 더 조용해졌습니다. 시어머니는 현주에게 몸을 아끼라며 좋은 죽을 내주었고 재영도 전보다 일찍 사랑채로 돌아와 현주의 안부를 물었습니다. 하지만 현주는 그 다정함이 예전과 같지 않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재영은 기뻐하면서도 자주 창밖을 보았고 집안 어른들은 아이가 태어나기 전부터 누구를 닮을지, 어느 방에서 키울지, 어느 날 이름을 올릴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현주의 몸 안에 있는 생명은 아직 세상에 나오지도 않았는데 이미 집안의 체면과 곡간과 족보 사이에서 계산되고 있었습니다. 화연은 더 조용해졌습니다. 그녀는 현주에게 약초를 다려주고 밤이면 발을 주물러주며 몸이 무겁지 않으냐고 물었습니다. 현주는 화연의 손길에서 어쩐지 차가운 기운을 느끼면서도 그 감정을 자신의 편견이라 여기려 했습니다. 누군가를 의심하며 사는 일은 현주가 배우지 못한 방식이었습니다. 그때 윤가의 오래된 관리인 마경석이 집안 장부를 정리한다는 명목으로 사랑채와 안채를 자주 오갔습니다. 경석은 재영의 아버지 때부터 곡간을 맡아 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집안의 빚이 어디에 있는지, 어느 하인이 누구에게 돈을 빌렸는지, 장터 상인이 어떤 물건을 외상으로 가져갔는지를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하인이라기보다 집안의 그림자처럼 대했습니다. 경석은 현주에게 늘 공손했지만 눈빛만큼은 한 번도 웃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현주가 안채의 약방에서 몸을 보할 약을 찾고 있을 때였습니다. 경석은 문 밖에서 현주와 화연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화연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언니, 아이가 태어나면 저는 이 집에서 무엇이 됩니까? 현주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화연아, 내가 내 자리를 빼앗겠다는 뜻은 아니다. 하지만 아이는 누구의 자리도 빼앗지 않아. 아이는 그저 태어나는 거야. 화연은 웃으려 했지만 눈가가 젖었습니다. 그 말이 참 쉬워 보이네요. 언니에게는. 현주는 그날 화연의 마음을 제대로 읽지 못했습니다. 화연은 아이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자신이 다시 버려질까봐 무서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두려움이 오래 쌓이면 사람은 남의 불행을 자기 안전으로 착각하게 됩니다. 며칠 뒤 윤가 곳간에서 은전 몇 잎과 중요한 외상장부 한 권이 사라졌습니다. 경석은 하인들을 모아놓고 조용히 물었습니다. 누구든 실수로 가져갔다면 지금 내놓으라고. 그러나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경석은 현주의 방 바닥장 아래에서 은전과 장부를 찾아냈다고 말했습니다. 현주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장부는 자신이 한 번도 만져본 적 없는 것이었습니다. 재영은 얼굴이 굳은 채 현주에게 물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내 방에 있었느냐? 현주는 떨리는 손으로 말했습니다. 저는 모릅니다. 누군가 넣어둔 것입니다. 화연은 곁에서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언니가 그럴 분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분명 오해일 거예요. 하지만 그 말은 현주를 돕는 말처럼 들리면서도 이미 현주가 의심받고 있다는 사실을 굳혀버리는 말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크게 노했고 재영의 아버지는 현주가 아이를 가졌다는 이유로 당장 관아에 넘기지는 않겠지만 친정으로 돌려보내라고 했습니다. 재영은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현주는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가 현주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말해주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재영은 고개를 숙인 채 잠시 몸을 추스를 곳으로 가 있는 것이 좋겠다고만 말했습니다. 그날 현주는 알았습니다. 사람을 내쫓는 것은 대문을 여는 손만이 아니라 믿어야 할 사람이 침묵하는 순간에도 이루어진다는 것을. 현주는 임신한 몸으로 윤가 대문을 나왔습니다. 늦가을 비가 내리던 밤이었습니다. 화연은 멀리 처마 밑에 서 있었습니다. 현주는 화연이 어떤 얼굴을 하고 있는지 보지 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대문을 넘어서는 순간 화연의 손이 소매 안에서 떨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화연 역시 이 일이 끝난 뒤 무엇이 시작될지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현주는 친정으로 가려 했지만 친정은 이미 먼 곳으로 이사를 간 뒤였습니다. 부모는 세상을 떠난 지 오래였고 형제들은 각자 먹고 살기에 바빴습니다. 현주는 큰 길을 따라 걷다가 산 아래 작은 절에서 하룻밤만 묵게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절의 늙은 행자는 현주의 배를 보고 안쓰러워하며 작은 방을 내주었습니다. 그 방에는 기름등 하나와 얇은 이불 뿐이었습니다. 현주는 그날 밤 몸을 웅크리고 누워 뱃속 아이에게 자장가를 불렀습니다. 비가 와도 다른 길을 잃지 않는다. 작은 별은 어미 품을 기억한다. 그러나 곧 진통이 시작되었습니다. 예정일보다 한참 이른 밤이었습니다. 산길은 비에 막혀 있었고 사람을 부르러 갈 수도 없었습니다. 절의 행자는 근처 마을에 살던 복선을 찾아왔습니다. 복선은 한때 윤가에서 유모일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현주를 보자마자 얼굴이 굳었습니다. 마님, 어찌 이곳에 계십니까? 현주는 대답할 힘도 없었습니다. 복선은 젖은 소매를 걷어붙이고 뜨거운 물을 데우고 낡은 천을 준비했습니다. 밤은 길었습니다. 현주는 몇 번이나 정신을 잃을 듯 아팠고 복선은 조금만 더 참으십시오라는 말을 되풀이했습니다. 새벽이 가까워질 무렵 아이의 울음소리가 작은 방을 채웠습니다. 현주는 눈을 뜨려 했습니다. 흐릿한 등불 아래 작은 아이가 보였습니다. 아이의 손은 너무 작았고 울음은 약했지만 분명히 살아있었습니다. 현주는 떨리는 손으로 품에서 반쪽 옥을 꺼냈습니다. 이걸 아이에게 달아주세요. 복선은 눈물을 삼키며 옥을 받아 아이의 옷 안쪽에 묶어주었습니다. 현주는 아이의 이마에 입을 맞추려 했지만 몸이 너무 지쳐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때 문 밖에서 발소리가 났습니다. 비에 젖은 장옷을 걸친 화연이었습니다. 현주는 처음에는 자신이 꿈을 꾸는 줄 알았습니다. 화연은 아이를 바라보며 한참 서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기쁨도 미움도 아닌 복잡한 감정이 지나갔습니다. 복선은 화연에게 왜 왔냐고 물었습니다. 화연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경석이 이곳으로 왔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무슨 일을 하려는지 모르겠어서요.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마경석이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물에 젖은 신발을 벗지도 않은 채 아이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아이가 살아있으면 윤가에는 다시 소란이 생길 것입니다. 현주는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힘이 없었습니다. 화연은 경석을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그런 말은 하지 마세요. 경석은 화연을 향해 웃었습니다. 마님도 아시지 않습니까? 아이가 돌아가면 본처는 다시 돌아옵니다. 그러면 마님은 무엇이 되겠습니까? 화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침묵이 현주에게는 칼처럼 느껴졌습니다. 경석은 아이를 데려가겠다고 했습니다. 복선이 막아섰지만 경석은 윤가의 이름과 돈을 들먹이며 복선을 협박했습니다. 이 아이는 열병으로 죽은 것으로 만들면 됩니다. 본처는 이미 집안의 도둑으로 쫓겨난 몸입니다. 누가 그의 말을 믿겠습니까? 화연은 아이를 안아들었습니다. 현주는 손을 뻗으며 안 되라고 말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화연은 아이를 품에 안은 채 현주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에는 두려움과 간절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제가 이 아이를 살리겠습니다. 현주는 그 말의 뜻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화연은 아이를 살리겠다는 말과 현주에게서 아이를 빼앗겠다는 말을 한꺼번에 하고 있었습니다. 경석은 화연에게 붉은 오칠 상자를 건넸습니다. 그 안에는 아이의 출생에 관한 물건과 윤가의 이름으로 꾸밀 수 있는 종이가 들어 있었습니다. 화연은 상자를 받아들고 한참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복선은 울면서 화연의 소매를 붙잡았습니다. 마님, 아이를 데려가면 이 어미는 죽습니다. 화연은 아이의 얼굴을 내려다보다가 아주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죽게 두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돌려줄 수도 없습니다. 그날 새벽 현주는 열이 올라 다시 정신을 잃었습니다. 정신을 차렸을 때 아이가 누워있던 이불은 비어 있었습니다. 복선은 방 한쪽에 무릎을 꿇고 울고 있었습니다. 현주가 아이를 찾자 복선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잠시 후 경석이 들어와 말했습니다. 아이는 밤새 숨이 약해져 결국 넘기지 못했습니다. 절 뒤편에 묻었습니다. 현주는 믿지 않았습니다. 아이의 울음소리가 아직도 귀에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몸은 움직이지 않았고 밖에는 비가 계속 내렸습니다. 현주는 사흘 동안 산사방을 떠나지 못했습니다. 아이를 묻었다는 자리에도 갈 수 없었습니다. 경석은 마님이 몸을 추스르지 못하면 아이도 편히 가지 못한다고 말했지만 현주는 그 말이 왜 그렇게 차갑게 들리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복선은 끝내 진실을 말하지 못했습니다. 경석은 복선의 아들이 빚을 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아들을 관아에 넘기겠다고 협박했습니다. 화연은 아이를 윤가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는 화연의 품에서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재영에게는 현주가 산사에서 병으로 쓰러졌고 아이도 살지 못했다는 말이 전해졌습니다. 재영은 처음에는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경석은 절에서 온 편지라고 꾸민 글을 내밀었고 화연은 그때 이미 아이를 데려온 뒤였습니다. 윤가 사람들은 아이를 화연이 거둔 아이, 집안의 피를 이을 아이로 받아들였습니다. 재영은 진실을 찾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현주를 내보낸 날 자신이 침묵했다는 사실을 마주할 용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죽었다는 말도 현주가 사라졌다는 말도 자신에게 가장 편한 방식으로 믿었습니다. 산사에 남은 현주는 열이 내린 뒤에야 복선에게 아이의 무덤을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복선은 절 뒤편 숲길로 현주를 데려갔습니다. 그러나 그곳에는 새로 파인 흙도 작은 돌도 없었습니다. 복선은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자리가 흐려졌다고 말했습니다. 현주는 그 말을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믿지 않으면 자신이 견딜 수 없었습니다.
현주는 옥의 나머지 반쪽을 손에 쥔 채 산을 내려왔습니다. 그날부터 현주는 아이의 죽음을 믿으려 애썼습니다. 믿지 않으면 한 걸음도 앞으로 갈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열해가 흘렀습니다. 현주는 목경자라는 염색 장인을 만나 쪽빛을 물들이는 법과 천을 되살리는 법을 배웠습니다. 찢어진 천도 물에 담그고 햇빛에 말리고 다시 손질하면 새 옷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현주는 그 일을 하며 자신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목경자는 현주보다 10살쯤 많은 여인이었습니다. 남편도 자식도 없이 장터 뒤편 작업방을 지키며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현주가 처음 찾아왔을 때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천을 물에 담그는 법부터 가르쳤습니다. 쪽빛은 성급하게 물들이면 얼룩이 남는다. 천도 사람도 너무 세게 잡아당기면 상한다. 목경자는 늘 그렇게 말했습니다. 현주는 그 말이 이상하게 위로가 되었습니다. 열해 동안 현주는 자기 과거를 자세히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비 오는 날이면 누구보다 먼저 천막에 줄을 묶었고 갓난아이 옷을 맡겨오는 손님이 있으면 한참 동안 그 옷을 만지다가 다시 손질했습니다. 목경자는 그런 현주의 손을 보고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비 오는 장터에서 시우를 만난 다음 날 아침 현주가 산사로 가겠다고 말했을 때에도 이유를 캐묻지 않았습니다. 열해 동안 내가 한 번도 꺼내지 않던 눈빛이구나. 가거라. 다만 혼자 너무 멀리 가지는 마라. 현주는 비단 봉지 속 반쪽 옥을 품에 넣고 10년 전 자신을 삼켜버렸던 산사로 다시 향했습니다. 산사로 가는 길은 열해 전보다 좁아 보였습니다. 비가 그친 뒤의 산길에는 젖은 솔잎 냄새가 가득했고 돌계단 사이에는 이끼가 두껍게 자라 있었습니다. 현주는 걸음을 옮길 때마다 과거의 자신이 뒤에서 따라오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때의 현주는 뱃속 아이를 감싸며 비를 맞았고 지금의 현주는 반쪽 옥을 품에 넣은 채 10살 아이의 얼굴을 떠올리고 있었습니다. 산사에 도착했을 때 예전의 행자는 이미 세상을 떠난 뒤였습니다. 대신 마당을 쓸던 젊은 승려가 현주를 맞았습니다. 현주는 오래전 이곳에서 아이를 낳았다고 그날 밤 자신을 도와준 유모 복선을 찾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젊은 승려는 잠시 생각하더니 절 아래 작은 마을을 가리켰습니다. 복선 할머니라면 아직 살아계십니다. 눈이 많이 어두워졌지만 매달 보름이면 이 절에 오십니다. 현주는 그 말에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복선이 살아있다는 사실이 기쁘면서도 두려웠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언젠가 진실을 말할 수 있지만 그 진실이 자신이 견딜 수 없는 것일지도 몰랐기 때문입니다. 절 아래 마을의 작은 초가집에서 복선을 만났을 때 늙은 유모는 현주를 보자마자 지팡이를 놓쳤습니다. 복선의 머리는 거의 휘어져 있었고 손은 오래된 관절통으로 굽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주의 얼굴을 알아보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마님. 복선의 목소리는 한번 부서진 뒤에야 나왔습니다. 현주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열해 동안 가장 많이 원망한 사람 중 하나가 바로 복선이었기 때문입니다. 아이가 죽었다고 말했던 사람, 무덤이 없던 산길로 자신을 데려갔던 사람. 현주는 문턱에 서서 겨우 물었습니다. 그 아이가 정말 죽었습니까? 복선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너무 오래 숨겨둔 말을 꺼내듯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죽지 않았습니다. 그 한마디가 현주의 가슴을 무너뜨렸습니다. 현주는 소리를 지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너무 조용해져서 복선이 더 크게 울었습니다. 현주는 바닥에 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머릿속에는 시우가 천막 아래서 웃던 모습, 반쪽 옥을 손바닥에 올리던 모습, 자장가를 흥얼거리던 목소리가 한꺼번에 떠올랐습니다. 복선은 현주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경석이 제 아들을 빚으로 묶어놓고 말을 들으면 살려주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겁이 났습니다. 마님께 아이가 죽었다고 거짓말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를 데려가는 모습을 봤습니다. 화연 마님이 아이를 안고 울고 있었습니다. 현주는 손을 내리지 못한 채 물었습니다. 왜 그 아이를 데려갔습니까? 복선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화연 마님이 아이를 살리겠다고 했습니다. 이 집에 남겨두면 경석이 무슨 짓을 할지 모르니 자기 이름 아래 두면 살릴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 말이 맞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아이는 살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 사실 하나만 붙잡고 침묵했습니다. 현주는 복선을 원망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복선의 얼굴에는 열해 동안 쌓인 죄책감이 너무 깊었습니다. 현주는 한참 뒤에야 물었습니다. 아이에게 남은 것이 있습니까? 내 아이였다는 것을 말해줄 것이. 복선은 떨리는 손으로 방 한쪽의 낡은 나무 상자를 열었습니다. 상자 안에는 오래된 천 조각과 실타래, 작은 바늘통이 들어 있었습니다. 복선은 그중 희고 얇은 속저고리 조각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 천에는 아주 작은 매화 3송이가 수놓아져 있었습니다. 현주는 그 자수를 보는 순간 숨을 삼켰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아이의 첫 옷을 만들며 수놓은 문이었습니다. 꽃잎 하나의 끝을 조금 길게 빼는 버릇까지 그대로였습니다. 복선은 또 하나의 작은 보자기를 내밀었습니다. 그 안에는 붉은 실 한 타래와 다른 비단 끈이 있었습니다. 화연 마님이 아이를 데려가기 전 이걸 상자에 넣었습니다. 상자는 화연 마님이 지금도 가지고 있을 겁니다. 아이의 출산 물건과 경석이 꾸민 종이가 들어있다고 했습니다. 현주는 천 조각을 가슴에 품었습니다. 이제 시우가 자신의 아들이라는 사실은 마음속 의심을 넘어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진실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진실을 안다고 해서 곧바로 아이를 데려올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이는 화연을 어머니라 부르며 열해를 살았습니다. 현주는 아이의 삶을 다시 찢어놓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원하는 것은 아이를 빼앗아 오는 일이 아니라 누구의 거짓 때문에 자신과 아이가 떨어졌는지 밝히는 일이었습니다. 현주는 복선에게 4차례 출산 기록이 남아있는지 물었습니다. 복선은 절의 늙은 행자가 작은 장부에 날짜와 아이의 특징을 적어두었다고 했습니다. 그 기록은 당시 경석이 가져가려 했지만 행자가 절의 기록은 절에 남는다고 하며 숨겨두었다고 했습니다. 현주는 다시 산사로 올라가 젊은 승려와 함께 오래된 기록 상자를 찾았습니다. 상자 안에는 젖은 세월 때문에 가장자리가 흐려진 종이들이 겹겹이 쌓여 있었습니다. 읽히는 글자는 거의 남아있지 않았지만 한 장에는 출산 날짜와 아이의 왼쪽 귀 뒤 작은 점 그리고 품에 묶어준 옥 조각에 관한 묘사가 남아 있었습니다. 현주는 그 종이를 손에 들고 눈을 감았습니다. 시우의 왼쪽 귀 뒤에는 실제로 작은 갈색 점이 있었습니다. 비 오는 장터에서 아이가 머리칼을 넘길 때 현주는 그것을 보았지만 감히 의미를 붙이지 못했습니다. 이제 더는 피할 수 없었습니다. 현주는 고을 기록을 맡은 이도겸을 찾아갔습니다. 이도겸은 관아의 문서와 호적을 정리하는 사람이었고 말보다 기록을 믿는 인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현주는 그에게 자신이 겪은 일을 처음부터 모두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반쪽 옥 매화 자수 천 산사의 기록을 내보였습니다. 도겸은 물건을 하나씩 살피며 말했습니다. 이것들만으로 아이의 신분을 바꾸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출생 당시 윤가에서 어떤 지출이 있었는지, 누가 어떤 이름으로 기록했는지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주는 그 말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는 믿어주겠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확인해 보겠다고 말했습니다. 현주에게는 그 차이가 컸습니다. 며칠 뒤 도겸은 윤가의 10년 전 장부를 펼쳐보았습니다. 장부에는 산사 근처 마을의 유모에게 지급한 돈, 젖을 먹일 여인을 구하는 비용, 아이 옷과 비단 주머니를 산 비용이 화연의 이름으로 적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날짜는 화연이 집안 사람들 앞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던 시기와 겹쳐 있었습니다. 도겸은 장부의 종이 결을 살피다가 몇 줄이 나중에 덧붙여졌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먹의 색이 다르고 장부를 묶은 실도 다른 방향으로 다시 꿰어 있었습니다. 누군가 출산과 관련된 지출을 화연 마님의 이름으로 옮겼습니다. 도겸이 낮게 말했습니다. 현주는 그 말에 손을 꼭 쥐었습니다. 장부에는 또 하나의 이상한 기록이 있었습니다. 그해 겨울 윤가에서 본처 서현주의 장례 물품으로 비단과 관제를 샀다고 적혀 있었지만 실제로 현주의 이름이 들어간 호적 정리 서류는 관아에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현주는 법적으로 죽은 사람이 아니었지만 윤가 사람들은 그녀가 죽었다고 믿도록 꾸며 놓았던 것입니다. 도겸은 말했습니다. 윤가의 주인 윤재영이 이 기록을 알고 있었는지는 확인해야 합니다. 그 이름을 듣자 현주의 가슴이 다시 무거워졌습니다. 재영은 자신을 내쫓는 날 침묵했던 사람입니다. 아이가 죽었다는 말을 믿었던 사람입니다. 현주는 그를 만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이의 출생을 밝히려면 재영 역시 과거의 책임에서 빠질 수 없었습니다. 비가 다시 내리던 저녁 현주는 윤가 사랑채에 긴 복도를 걸었습니다. 열해 전 대문을 나설 때는 모든 것이 낯설고 무서웠지만 이제는 오히려 너무 익숙해서 발끝이 아팠습니다. 처마 밑에는 예전과 같은 등불이 걸려 있었고 마당 한쪽의 매화나무는 늙어 있었습니다. 재영은 서재에서 현주를 맞았습니다. 그는 현주를 보자 한동안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열해가 지난 얼굴에는 수염이 늘었고 어깨는 전보다 굽어 있었습니다. 재영은 한참 뒤에야 말했습니다. 살아있었구나. 현주는 그 말을 듣고 웃지도 울지도 않았습니다. 그 말을 듣고 싶어 하셨습니까? 아니면 믿고 싶지 않으셨습니까? 재영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현주는 그 앞에 산사의 기록과 옥 조각을 놓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윤가의 시우가 누구인지 알고 계십니까? 재영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는 아이를 화연이 거둔 아이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아이가 자기 피를 이을 수 있다는 말을 들었을 때 그는 의심했지만 묻지 않았습니다. 화연이 말없이 아이를 돌보는 모습을 보며 자신에게도 그 아이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현주는 재영의 그 침묵이 얼마나 많은 것을 허락했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재영은 떨리는 손으로 옥 조각을 들었습니다. 나는 내가 산사에서 죽었다고 들었다. 아이도 살지 못했다고. 경석이 절에서 온 편지라고 보여주었다. 나는 그날 이후 한 번도 그 절에 가지 않았다. 현주는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왜 가지 않으셨습니까? 재영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는 고개를 숙인 채 말했습니다. 내가 억울하다고 말하던 날 나는 아버지와 집안의 말을 거스를 용기가 없었다. 그 뒤에 내가 죽었다는 말을 듣고도 내가 직접 확인하면 내가 한 일을 인정해야 할 것 같았다. 그래서 믿었다. 믿는 편이 쉬웠다. 현주는 그 말에서 처음으로 재영의 진짜 죄를 들었습니다. 그는 거짓말을 만들지 않았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진실을 찾지 않기로 선택했습니다. 현주는 재영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나를 내쫓은 날 나는 남편을 잃었습니다. 아이를 잃은 날에는 세상을 잃었습니다. 이제 아이가 살아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 아이를 다시 잃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이번에는 당신이 진실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재영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윤가 안채에서는 화연이 붉은 오칠 상자를 꺼내고 있었습니다. 시우가 잠든 뒤였습니다. 상자는 다른 붉은 빛을 품고 있었고 뚜껑을 열자 오래된 비단 냄새와 함께 작은 아기 옷, 낡은 끈 반쪽 옥을 감쌌던 주머니 조각이 드러났습니다. 화연은 그 물건들을 손끝으로 만지며 오래 울었습니다. 그녀는 시우를 사랑하지 않은 적이 없었습니다.
아이가 열이 날 때마다 밤을 새웠고 처음 걸음을 뗄 때 누구보다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가 자신이 빼앗은 생명이라는 사실도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었습니다. 화연은 그날 현주가 장터에서 시우를 바라보던 눈빛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10년 동안 붙들고 있던 거짓이 더는 아이를 지켜주지 못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다음 날 시우는 어머니가 울고 있는 것을 보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잘못한 것이 있습니까? 화연은 아이를 끌어안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다. 내가 잘못한 것은 하나도 없다. 잘못은 어른들이 했다. 그 말은 화연이 처음으로 자기 죄를 입 밖에 낸 순간이었습니다. 그녀는 아직 모든 진실을 말할 용기는 없었지만 붉은 상자를 품에 안고 길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머지않아 그 상자를 열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진실을 밝히는 자리는 화려한 재판장이 아니라 관아 뒤편의 낮은 마당에서 마련되었습니다. 이도겸은 큰 소리로 사람을 모으지 않았습니다. 아이의 삶이 걸린 일인 만큼 필요한 사람들과 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이들만 오게 했습니다. 마당 중앙의 낮은 나무상 위에는 산사의 출산 기록, 윤가의 장부, 매화자수 1000조각, 반쪽 옥 2개, 그리고 붉은 오칠 상자가 놓였습니다. 비는 그쳤지만 공기에는 아직 젖은 흙 냄새가 남아 있었습니다. 현주는 나무상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시우가 무엇을 보게 될지, 무엇을 듣게 될지 생각하며 손끝을 꼭 맞잡았습니다. 시우는 화연의 곁에 서 있었습니다. 아이는 어른들의 굳은 얼굴을 보며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눈치채고 있었지만 아직 누구에게 물어야 할지 몰랐습니다. 재영은 조금 뒤에 서 있었고 마경석은 이도겸의 부름을 받고 마지못해 마당에 나왔습니다. 경석은 처음에는 아무 일도 모른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상자 위에 놓인 붉은 끈과 장부를 보는 순간 그의 눈빛이 잠깐 흔들렸습니다. 이도겸은 먼저 산사의 기록을 펼쳤습니다. 그는 기록에 적힌 날짜와 아이의 특징을 차분히 설명했습니다. 이 기록은 서현주가 산사에서 아이를 낳은 날을 가리킵니다. 아이의 왼쪽 귀 뒤에 작은 점이 있었다는 내용과 반달 모양의 옥 조각을 품에 달았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시우는 무의식적으로 귀 뒤를 만졌습니다. 화연은 아이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손을 내밀지 못했습니다. 이도겸은 이어 매화자수 1000조각을 들어 보였습니다. 이 천은 출산 당시 아이에게 입혔던 옷의 일부입니다. 서현주가 만든 자수와 같은 바늘땀이 확인되었습니다. 현주는 그 말을 들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자신의 손끝이 만든 작은 매화가 열해 뒤 이 자리에서 자신을 대신해 말하고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윤가의 장부가 펼쳐졌습니다. 도겸은 지출 기록이 나중에 바뀐 흔적, 화연의 이름으로 덧붙여진 비용, 그리고 현주의 장례 물품이 실제 호적 정리 없이 기록된 사실을 설명했습니다. 이 장부는 한 번 손을 탄 기록입니다. 그리고 그 손은 윤가의 곳간과 문서에 접근할 수 있던 사람의 손입니다. 모두의 시선이 마경석에게 향했습니다. 경석은 입술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이도겸은 그를 몰아붙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붉은 오칠 상자를 바라보았습니다. 이 상자를 열어줄 사람이 있습니다. 화연은 한동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시우를 바라보았습니다. 아이의 얼굴에는 두려움이 번지고 있었습니다. 화연은 그 얼굴을 보자 더는 자신을 지킬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앞으로 나왔습니다. 붉은 상자를 두 손으로 들어 나무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상자는 열해 동안 닫혀 있었던 것처럼 뚜껑이 뻑뻑했습니다. 화연은 떨리는 손으로 뚜껑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아이의 첫 옷 조각, 현주가 묶어준 비단 주머니에 남은 매듭, 사찰에서 가져온 작은 나무 패, 그리고 화연이 한 번도 보내지 못한 편지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화연은 그 편지를 손에 쥔 채 말했습니다. 저는 아이를 데려간 날부터 매년 한 장씩 썼습니다.
현주 언니에게 돌려주겠다는 말을 쓰고도 한 번도 보내지 못했습니다. 현주는 화연을 바라보았습니다. 분노가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화연의 목소리에는 더는 변명할 힘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화연은 계속 말했습니다. 그날 경석은 아이가 살아있으면 언니가 돌아오고 그러면 저는 다시 버려질 거라고 했습니다. 저는 무서웠습니다. 아이를 살릴 수 있다는 말을 붙잡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이를 살린 것이 아니라 언니에게서 아이를 빼앗았습니다. 그 사실을 알고도 10년을 살았습니다. 시우는 화연의 옷자락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무슨 말이에요? 화연은 아이의 손을 잡고 눈을 맞추려 했지만 눈물이 먼저 떨어졌습니다. 시우야, 내가 잘못한 것은 하나도 없다. 너는 태어날 때부터 사랑받아야 했던 아이야. 그런데 어른들이 너에게 진실을 주지 못했다. 시우의 시선이 현주에게 옮겨갔습니다. 아이는 아직 이해하지 못한 얼굴로 물었습니다. 그럼 이 아주머니는 누구예요? 마당의 공기가 멈춘 듯 조용해졌습니다. 현주는 그 질문을 열해 동안 기다렸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막상 아이가 눈앞에서 묻자 바로 내가 내 어머니야라고 말할 수 없었습니다. 아이에게 어머니란 자신을 재워준 사람, 밥을 먹여준 사람, 아플 때 이마를 짚어준 사람일 것입니다. 현주는 그 열해의 시간을 한순간에 지울 권리가 없었습니다. 현주는 시우 앞에 무릎을 굽혔습니다. 그리고 아이의 눈높이에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는 내가 태어난 날 너를 처음 안 사람이야. 너에게 이옥을 묶어준 사람이기도 하고. 하지만 내가 자라며 어머니라고 부른 사람의 시간도 진짜야. 누구도 내게 지금 당장 하나를 고르라고 하면 안 돼. 시우의 눈가가 젖었습니다. 그럼 저는 누구의 아이예요? 현주는 잠시 아이의 손을 바라보았습니다. 작은 손에는 화연이 늘 채워주던 실팔찌가 있었고 비단 주머니 안에는 현주가 남긴 옥이 있었습니다. 현주는 그 두 가지를 함께 보며 대답했습니다. 너는 너 자신의 아이야. 그리고 너를 낳은 사람과 너를 길러준 사람이 모두 내 삶에 책임을 져야 해. 화연은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재영은 그제야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는 현주와 시우 앞에 서서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내가 진실을 찾지 않았다. 내가 내 어머니를 믿지 않았고 내가 태어난 뒤에도 아무것도 확인하지 않았다. 나는 아버지라는 이름을 가질 자격이 없었다. 시우는 재영을 바라보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이에게 재영은 늘 멀리 있는 집안 어른이었습니다. 현주는 재영의 고개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당신의 잘못은 늦게 인정한다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아이에게 무엇을 할지는 지금부터의 선택으로 보여주세요. 마경석은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습니다. 화연이 상자 속에서 작은 나무 패 하나를 꺼냈기 때문입니다. 그 패에는 경석이 산사로 사람을 보내며 남긴 표시가 있었습니다. 이도겸은 장부의 지출 기록과 패의 모양을 대조했습니다. 경석은 마침내 자신이 현주에게 누명을 씌웠고 아이를 화연의 보호 아래 두도록 출생 기록을 바꿨으며 재영에게 거짓 편지를 보여주었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윤가의 재산을 계속 관리하기 위해 집안의 혼란을 이용했다고 말했습니다. 경석의 고백은 거창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너무 평범한 욕심에서 나온 말이었습니다. 돈과 자리와 체면을 잃지 않으려 한 여자의 이름과 한 아이의 처음을 지워버린 사람이었습니다. 이도겸은 관련 기록을 바로잡고 경석의 잘못은 관아의 절차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시우의 출생 기록에는 서현주의 이름이 친모로 윤재영의 이름이 아버지로 정리되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화연은 그 결정 앞에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법과 기록에서 아이의 어머니 자리를 차지할 수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현주는 화연을 향해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내가 한 일을 없던 일로 할 수는 없어.
하지만 시우가 너를 사랑한 시간을 거짓으로 만들 필요도 없어. 내가 앞으로 진실을 피하지 않는다면 아이는 언젠가 너를 자기 방식으로 이해할 수 있을 거야. 화연은 울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말은 용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아이를 다시 상처 입히는 방식으로 복수하지 않겠다는 현주의 선택이었습니다. 며칠 뒤 윤가에서는 현주에게 다시 본처의 자리를 돌려주겠다는 말을 전해왔습니다. 재영은 사랑채와 곡간 일부를 정리해 현주 앞으로 돌리고 예전의 혼인 관계도 바로잡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현주는 윤가 대문 앞에 서서 오래 생각한 뒤 말했습니다. 나는 이 집에서 아이를 잃었고 내 이름도 잃었습니다. 이제 아이의 어머니라는 사실을 되찾았다고 해서 내가 다시 이 집의 본처가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재영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현주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나는 내가 살던 곳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다만 시우가 원하면 언제든 나를 만나고 내가 있는 곳에서 배우고 쉬고 자기 이야기를 할 수 있게 해주세요. 당신도 화연도 아이에게 진실을 숨기지 마세요. 재영은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그렇게 하겠다. 현주는 윤가의 문을 나왔습니다. 열해 전에는 비에 젖은 채 쫓겨나듯 나왔지만 그날은 스스로 걸어 나왔습니다. 손에는 재영이 건넨 집 문서가 아니라 시우가 그려준 작은 매화 그림이 들려 있었습니다. 아이는 매화 꽃잎을 3장만 그려놓고 이건 어머니가 만든 무늬와 같아요라고 말했습니다. 현주는 그 그림을 품에 넣었습니다. 몇 달 뒤 현주의 염색 작업방 옆에는 작은 글방이 하나 생겼습니다. 목경자가 천을 물들이는 법도 글을 읽는 법도 사람 손으로 하는 일은 모두 배움이 있어야 한다며 빈 방을 정리해 준 것이었습니다. 시우는 처음에는 한 달에 한두 번씩만 왔습니다. 그는 화연의 손을 잡고 작업방 앞까지 왔다가 현주에게 인사하고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현주는 아이에게 억지로 어머니라고 부르라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염색천을 물에 담그는 법, 바늘에 실을 꿰는 법, 종이 위에 자기 이름을 쓰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시우는 어느 날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는 현주 아주머니를 뭐라고 불러야 해요? 현주는 잠시 생각하다가 웃었습니다. 내가 가장 편한 이름으로 불러. 이름은 내가 정하는 거야. 시우는 한참 망설이다가 어머니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대신 현주 어머니라고 불렀습니다. 화연에게는 여전히 어머니라고 불렀습니다. 처음 그 말을 들은 화연은 잠시 눈을 감았지만 곧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현주는 그 모습을 보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사라지지 않을 상처가 있었지만 아이가 그 상처 위에서 거짓을 배우지 않게 하는 일이 더 중요했습니다. 화연은 윤가의 안채를 떠나 작은 집에서 지내기 시작했습니다. 재영은 그녀에게 필요한 생활을 마련해 주었지만 화연은 더 이상 아이의 출생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시우가 현주에게 가는 날이면 비단 주머니를 꼭 챙겨주며 말했습니다. 오늘도 내 이야기를 잘 듣고 와라. 그 말은 화연이 자신이 차지했던 자리를 조금씩 내려놓는 방식이었습니다. 재영은 가끔 글방을 찾아와 아이의 공부를 지켜보았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문턱을 넘지 못하고 밖에서 서성였습니다. 현주는 그에게 예전처럼 따뜻하게 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원할 때는 아버지와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게 했습니다. 재영은 그제야 아버지가 된다는 것이 이름을 물려주는 일이 아니라 아이의 질문 앞에서 도망치지 않는 일임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겨울 저녁 시우는 현주의 작업방에서 2개의 비단 주머니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남색 천으로 하나는 옅은 자주색 천으로 만들었습니다. 현주는 바늘을 잡아주며 물었습니다. 왜 2개를 만드니? 시우는 수줍게 웃었습니다. 하나는 제 옥을 넣을 거예요. 다른 하나는 어머니들이 서로 잃어버리지 않게 드리려고요. 현주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시우는 자신이 겪은 일을 모두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이는 어른들이 서로를 잃어버리지 않기를 바란다는 마음만은 알고 있었습니다. 현주는 남색 주머니에 끈을 묶고 시우는 자주색 주머니에 매화 자수를 마무리했습니다. 창밖에는 눈이 조금씩 내리고 있었습니다. 등불 아래 두 개의 비단 주머니는 서로 다른 색을 품고 있었지만 같은 모양으로 나란히 놓였습니다. 현주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되찾은 것은 단지 아이 하나도 옛 본처의 자리도 아니었다고. 그것은 자기 이름을 다시 부를 수 있는 삶, 거짓을 거짓이라 말할 수 있는 용기, 그리고 아이에게 상처 대신 진실을 건넬 수 있는 내일이었습니다. 남편의 첩에게 쫓겨난 본처와 10년 뒤 그 앞에 나타난 아이의 이야기는 그렇게 끝이 났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누군가를 완전히 용서해야만 끝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어떤 상처는 사라지지 않고 어떤 잘못은 오래 남습니다. 다만 진실을 말하는 순간부터 그 상처가 다음 사람의 삶까지 거짓으로 물들이지 않게 할 수는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에서 가장 오래 마음에 남은 인물은 누구였는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조선야담 한국사극장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조선시대의 생활상과 가족제도에서 영감을 받아 창작한 허구의 야담입니다. 그리고 눈 내리던 그날 밤 현주의 작업방 창문에는 남색 천과 자주색 천이 나란히 걸려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두 천은 서로 다른 길을 걸어온 사람들처럼 흔들렸지만 어느 쪽도 다른 색을 지우려 하지 않았습니다. 현주는 그 모습을 보며 조용히 등불을 낮췄습니다. 시우는 옆방에서 새로 쓴 자기 이름을 말리고 있었습니다. 그 이름은 누구의 장부에서 빌려온 이름도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의 거짓으로 시작되었지만 이제는 자기 손으로 살아갈 아이의 이름이었습니다.